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2025년 5월 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7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 59명을 동시에 풀어주는 조건으로 5년간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휴전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해서 안달난 나라일까? 인질 데려올 생각은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결정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질들이 돌아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회에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또다시 하마스를 그대로 둔다면 그 5년 동안 하마스는 다시 힘을 모을 것이고 또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젊은이들을 3만 명을 하마스 대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다시 하마스는 힘을 모으고 정신을 차린 후에 5년 뒤에는 2023년 10월 7일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보다도 더 몇 배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을 품고 공격을 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 국민들을 인질로 납치해서 끌고 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5년을 휴전을 하자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손가락에 사마귀가 나면 그 사마귀를 잘라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이참에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쩌면 이상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자, 지난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또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지난 2월 5일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가자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특히 저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갔고 주로 어디로 갔답니까? 10월 7일 전쟁 이후로 가자 주민이 약 3만 6천 명, 즉 가자지구 인구의 약 2%가 가자지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집트나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랑 서유럽 국가랑 루마니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라파 국경을 통해서 떠났는데요. 현재 합법적으로 가자를 떠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뭐 치료 목적이거나 아니면 이중 국적자이거나 혹은 비자 제3국으로 비자를 취득한 사람들 이런 경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는
어떤 브로커에게 최대 1만 달러를 지불을 하고선 가자 지구 남쪽 경로를 통해서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텔레그래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가자의 아랍인 중에 52%, 즉 1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뭐 한 3만 6천 명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나갔을 거예요. 야, 근데 거길 나가는데 만불이 있어야 되는군요. 만불 작은 돈 아니에요. 네. 저한테도 큰 돈인데 그 가자지구 사람들한테 더 큰 돈이죠.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이 한 7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가자지구에 있는 그 테러 터널 자세하게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든 것이고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 자세하답니까? 이게 어네스트 리포팅이라는 언론을 감시하는 이 비영리 단체가 만든 지도인데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터널 네트워크를 자세히 설명하는 최초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지도를 보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물론이고 주거지랑 병원, 민간 인프라에 대한 세부 정보도 나와 있고요. 지하 터널을 클릭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주요 사건들을 시각 자료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터널의 길이는 37마일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봐도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게 실제 추정되는 하마스의 지하 터널의 10%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기침이지 않아죠? 이유진 PD는. 네. 이유진 PD 때문에 내가 옮았는데 나는 지금 2달째 계속 기침하고 있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일요일이죠. 이날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베이루트라면 레바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 레바논의 수도를 공격했을까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헤즈볼라 근거지인 다이에 지역에 정밀 미사일이 있는 테러 기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습을 한 것인데 IDF는 이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공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군은 공습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 경보를 발령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해당 공습에 대한 피해는 따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IDF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죠. 미군이 아직도 이 남쪽에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쏟아붓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의 그 수용 시설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 같은데 미군이 잘못 공격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겁니까? 아마 알고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미군이 이날의 공격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전 보완을 이유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해당 시설이 예멘 북부 사다의 이민자 수용 시설인데 이곳에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115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번 폭격으로 최소 6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47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군이 후티에 대한 이 6주간의 공습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1차 협상, 2차 협상은 별로 진전된 결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4월 26일이죠. 오만에서 또 3차 핵 협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좀 결과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대신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이런 거나 아니면 핵심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아직도 좁히지 못하고 이제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협상 내용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양측이 이견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4차 협상은 오는 3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해온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 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차 협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5차, 6차, 7차 계속 가면 이게 뭐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좀 묘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미국과 이란이 3차 핵 협상을 하던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이란의 그 큰 항구에서 아주 큰 대규모 큰 폭발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고 피해는 어느 정도랍니까? 이게 IRGC 기지 근처에 반다르 아바스 거기에 있는 샤이드 라자이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해당 항구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고 그리고 이란에서는 최대 컨테이너 허브입니다. 근데 그만큼 피해 규모도 굉장했는데요. 실제로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재 규모가 큰 만큼 진압하는 데만 해도 약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폭발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혹시 뭐 이란의 주장대로 이번 폭발은 뭐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혹시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폭발 원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발한 이 해당 컨테이너들에 화학물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 혹은 이란의 군수풀 수출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군수품 관련 수출입이 없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폭발물 전문가들은 여기서 나오는 주황색 연기를 보면서 탄도미사일의 연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한 민간 보안회사는 3월에 라자이 항구에서 로켓 연료를 하역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리면서 미사일이 고갈이 됐는데 그 미사일을 재고를 보충이 필요한 딱 그 시기에 중국에서 두 척의 선박에 실려서 해당 화물이 이제 이란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데요. AP가 실제로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 실제로 3월에 해당 화학물질을 항구로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한테 화살을 돌리고 비난을 하는 데는 뭐 이란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부에서 조현영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2부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 반응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연히 뭐 아니라고 하겠죠? 네, 이스라엘 곧바로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알렸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란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네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의적인 개입이 있었는데 이 고의적인 개입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하필 그때 이란 정부에서 만든 영화인가요? 그 국영 영화라고 하니까 국영 영화는 정부에서 만든 영화겠죠. 정부에서 돈 떼고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국영 영화 한 편을 아마 이란에서 공개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Unofficial Guest 공식적이지 않은 손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네. 네. 왜 이 영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 영화 제목 Unofficial Guest가 바로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는 네타냐후의 실종 사고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테헤란에서 히브리어 통역가가 어떤 손님을 신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손님이 딱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실종된 네타냐후였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된 장면은 바로 네타냐후가 납치가 되어 있던 모습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은 이전에도 네타냐후 납치 위협을 가한 적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해당 영화가 사실 5개월 전에 개봉했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이런 묘한 시기에 이런 해당 영화를 방영한 것, 그리고 이 영화가 국영 영화라는 점이 논란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기가 묘하긴 하네요. 금년 1월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다 꺼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산불이 그냥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 산을 그리고 그 민가 가정집 이런 데를 많이 불태워서 그 희생도 많았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도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도 이렇게 막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산불 났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겁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스라엘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화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아침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도 이렇게 화재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예루살렘 전역에서 교통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당 화재로 인해서 약 2,470에이커, 약 300만 평이 달하는 이 자연산림지가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할프렛, 이제 와디켈트라고도 부르죠. 이 하이킹 코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약 100여 명의 등산객과 청소년이 그곳에 갇혀서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남쪽 하르 예후다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강풍을 타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인근 지역은 이미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미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도록 군에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와디켈트는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거기는 유대 광야인데 광야에 무슨 불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 광야도요. 11월쯤부터는 비가 오니까 광야에 비가 내려서 풀이 막 자랍니다. 광야가 졸지의 숲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봄 되면 비는 끝이고 이게 이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바짝바짝 말라가죠. 아주 불에 잘 타는 불쏘시개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유대 광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으니 뭐 말도 못할 정도로 큰 피해가 입었을 것입니다. 아유, 전쟁으로 피해보고 산불로 피해보고. 그런데 최근에 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가가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이 불이 날 때 이제 그 발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파악해서 초장에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에서 또 뉴스가 막 나왔나 봐요.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건데요. 파이어 돔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있는 워터 캡슐을 로켓처럼 쏴서 그 불씨를 요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파이어 돔의 핵심 기능은 AI와 카메라로 불씨를 실시간 감지하고 그리고 자동 발사 시스템으로 37리터 소화 캡슐을 정확하게 투하를 하는 것과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지역에 정밀 타격하는 것, 그리고 최대 12만 평을 보호할 수 있는 소화 캡슐 3,000개를 탑재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를 이미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국가들과도 도입을 협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저런 건 우리나라도 빨리 수입해야 돼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욤 하지카론이라고 해서 국가 추모의 날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날은 곳곳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중에서 마사 이스라엘 저니에서 개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더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 제루살렘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어로 진행하는 그 추모 행사였습니다. 현장에는 4,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을 했다 보니 온라인 참여자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 대표와 유대인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횃불 점화, 그리고 기념 강연, 음악 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 강연자로 이스라엘 군인의 공연 밴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더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 제루살렘 이게 완공돼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동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만들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나 그랬더니 이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번에 행사를 했거든요. 전에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헤르츠 국립묘지에서 그 주로 이 국가 이 추모의 날 행사를 열었거든요. 금년에 여기서 안 열렸습니까? 이제 국가 공식 추모식은 금년에도 이 헤르츠 국립묘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공식 추모식을 진행을 했고요.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열리고, 그리고 이 욤 하지카론이 끝나면 다시 헤르츠 언덕 국립묘지에서 독립기념일 공식 행사가 이어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일 이날은 그 이스라엘 독립 77주년
기념일인데 우리로 치면은 8.15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아주 공휴일로 정해놓고 온 국민이 신나서 노는 날이고 또 뭐 여기저기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하이킹 나가서 캠핑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런 날 아마 지금쯤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욤 하츠마우트가 4월 30일 일몰부터 5월 1일 일몰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날에는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하고요. 국립공원이나 하이킹 코스 이런 아름다운 명소에 모여가지고 바베큐나 파티, 피크닉 이렇게 즐긴다고 하는데요. 주요 국가 행사로는 공연이나 연설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친 12명의 시민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횃불 점화하는 그런 의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전국의 여러 도시의 축제랑 불꽃놀이 이런 게 펼쳐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화려한 군용기 비행 그리고 퍼레이드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큰 축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쯤이면 한창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맞는 그 시간인데 사실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런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 또 국가 비상사태까지 이제 되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스라엘 현충일 행사나 이런 독립기념일 행사도 일부 취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